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2월 27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가지 좀 복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목도 거창하게 달았죠. 그래서 문화의 힘, 정치 논평으로 할까 하다가 문화의 힘이 적절한 것 같아서 그걸 골랐습니다. 제목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극화 세상과 인공지능, 인간 본연의 힘이 더 중요한 세상이다. 자, 제가 이제 레이 달리오라는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의 사장 이야기를 한참 들었습니다. 자, 거기 이야기 내용의 주요 내용에 AI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명쾌한 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AI의 미래가 지금 누가 그걸 알고 있다면 되게 작은 변화겠죠. 그거 누구도 알지 못해요. 이미 던져진 거죠. 최근 중국이 저렴한 버전을 내면서 훨씬 가속화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조만간 큰 성과를 내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초래한 세상이 뭐냐? 자, 그럼 투자자이기 때문에 큰 그림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이 한반도 지금 세상의 변화, 다극화로 지생되고 있는 새로운 세상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이런 거하고 맥락이 닿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살펴본 한 40분 가량의 인터뷰입니다. 이 링크는 설명란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달리오고 터커 칼슨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제가 폭망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미국의 재력이 있다는 부분을 터커 칼슨이나 그 외 몇몇 특히 지금 트럼프 내각에 들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느끼거든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망하지는 않는다. 충분히 중국을 견제하면서 세력은 지금같이 분명히 안 할 겁니다. 그건 레이 달리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자, 이런 대화를 제가 보고 든 생각, 그리고 같은 날 제 눈에 띈 뉴스들,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뉴스들을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레이 달리오는 제가 2023년 2년 전이죠. 한 중반경에 한번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위기를 이야기해 왔거든요. 미국이, 쉽게 말해서 미국이 이래서는 안 된답니다. 제가 들려오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폭망할 게 아니라 우아하게 늙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에요. 최근에 나온 거예요. 이번 걸 계기로 최근 걸 찾아봤더니 3개월, 7일 전에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 이 사람은 몽상가도 아니고 음모론자도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 돈을 맡긴 거, 전 세계 최고의 펀드 규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브릿지워터라는 회사, 직원이 1,500명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 구두닦이 하면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한테 돈을 맡긴 사람은 맡기는 쪽은 주로 어디냐면 다른 나라의 국부펀드나 큰 연기금 같은 곳이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사기치는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높은 이익률을 남겼기 때문에 누구보다 믿고 맡기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헌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업무론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에서 터커 칼슨과 인터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밑에를 보면은 2월 말에 큰일이 나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꾸준히 이런 이야기를 해오고 있어요. 자, 레이 달리오를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게 23년 제가 8월 달에 올렸던 영상에 소개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브릿지워터죠. 미국 코네티컷에 본사가 있고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주요 펀드 매니저 중에 세계 주요 펀드 매니저 이름을 치면은 레이 달리오가 나옵니다. 세계 1위 규모의 펀드고요. 그래서 터커 칼슨이 인터뷰를 한 것이고 그가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왜 미래에 배팅을 하는 게 펀드 매니저가 하는 거니까. 거기서 제가 귀담아 들을 수 있던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을 좀 더 붙여서. 주로 기관이 고객이에요. 국가연금은행이죠. 레이 달리오 뉴욕 출신이고 지금 70 몇 세입니다. 이태릭 이름이 느끼시겠지만 이름에서 뉴욕 이태릭의 재즈 연주자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고 잔디깎기, 눈 치우기, 신문 배달, 골프 캐디를 하다가 도와준 사람이 투자계에 있어서 입문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12살에 투자를 시작했답니다. 세계 79위의 부자입니다. 허튼 소리는 최소한 아니겠지요. 네. 여기서 이게 몇 년 전에 그 책을 냈습니다. 그때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린 바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에. 자, 핵심은 달러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누구도 트럼프의 등장 이후에 이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북미 종전선언이 금기어인 것처럼 미국의 달러의 위기도 금기어입니다. 무슨 경제학자고 누구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제도권에 있는 사람은 절대. 네. 그래서 레이 달료가 이야기하잖아요. 제도권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달러가 무너지면 우리는 간다. 모든 제국은 수명이 있었다. 미국 달러 전에 세계를 제패했던 화폐는 뭐였느냐? 영국의 파운드였다. 결국 무너졌다. 자, 제국이 성장할 때는 처음에 힘으로 해요. 힘으로 제국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빨아먹기 시작하죠. 그럼 쇠퇴합니다. 맨 마지막에 뭐가 남느냐? 문화 산업을 거쳐서 결국에는 돈놀이가 남아요. 돈놀이가. 왜? 밑에 기반은 다 없어졌어요. 이제 늙어서. 남은 것은 내 돈의 위력만 남았고 많은 자본이 축적돼 있었을 거잖아요. 그걸로 돈놀이 하는 거예요. 다시금 나를 재생시켜서 생산력과 군사력을 다시 확보하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는 순서예요. 미국도 지금 그 단계에 와 있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못하면 폭망을 한다.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축 통화를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2년, 3년 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자, 바이든이 기축 통화를 무기로 사용했죠. 그죠?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스위프트, 미국 결제 시스템에서 빼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브릭스가 강화되면서 거기에 G7부터 경제 규모가 오히려 커진 그들이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달러를 버리기 시작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대외 무역의 결제 50% 이상이 위안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촉발시킨 거예요. 이거를 기축 통화를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무기로 사용해가지고 폭망이 된 거예요. 지금 미국이 남은 건 돈밖에 없거든요. 돈밖에. 아까 말씀드렸죠. 영국이 처음에 제국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처음에 힘으로 2차 세계대전의 힘으로 이겼잖아요. 원폭까지 때리면서. 그 다음 문화사업도 한창 올라갔었잖아요. 제조업도 짱짱했죠. 미국이. 근데 그들 다 죽었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돈만 남았는데 그 돈을 헤프게 쓴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우아하게 늙을 수 있게 최대한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힘이 있을 때. 그것을 막 썼다는 거죠. 그게 바이든의 패착이잖아요. 이런 걸 언론에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리고 미국의 진빚은 세계 진빚입니다. 엄청난 빚을 지금 재정적자가 엄청나게 부풀었거든요. 바이든 기간 동안 다 빚내서 하는 거예요. 경기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숫자 노름을 하기 위해서 민간이 많이 죽었으니까 공무원들 많이 고용해서 재정 투자를 한 겁니다. 공무원들 통해서. 그래서 숫자만 맞춰놓은 거예요. 뭐 고용률이니 성장률 이런 거. 근데 그거는 거품이고 그 달러가 무너지는데 더 촉발하고 있죠. 왜? 돈이 들어간 만큼 돈을 찍어내면은 그 이상의 돈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돈의 가치가 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거품이 폭삭 꺼지면서 더 위험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의 재정을 건전화해야 된다. 수익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된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달러를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달러를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옛날에 패권국으로 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폭망은 면할 수 있어요. 그게 레이 달료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기도 해요. 이게. 근데 이런 미국의 사정도 모르고 세계 경찰이 되어다오. 러시아를 물리치다오. 우리 유럽 계속 도와줘다오. 우리는 너의 편이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보고 죽으라는 이야기다. 트럼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된다. 재정을 건전화해야 된다. 이거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어요. 미국이. 그죠?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돈 많이 빌려갔기 때문에 대마불사라는 거죠. 더 빌려줘. 그러면서 돈을 헤프겠어요. 그런데 빌려간 사람이 그 돈을 다 갚지는 못할 것 같지만 어차피 돈은 도는 거니까 자신의 빚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성실한 채무자가 돼요. 그것은 전 세상에 비춰지는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레이 달료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내가 망함으로써 당신들이 다 망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브릭스가 힘을 받는 거잖아요. 달러 저게 혼자서 저렇게 미치광이 짓 하다가 제가 폭삭 무너지면 우리 다 같이 죽는 거잖아. 전 세계 공황 상태 되는 거잖아. 그런 공포심이거든요. 자, 그게 아니고 착실한 모습을 보인다. 그게 착실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레이 달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한 예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오늘자 나온 거예요. 일본에서 이걸
지적을 했어요. 전 내각 멤버를 모아놓고 기자들 앞에 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오늘 처음으로 그 이야기 했습니다. 유럽 우리 안 도와준다. 도와주려면 우크라이나 말이에요. 너희들이 도와줘. 난 발 뺀다. 그 이야기 오늘 공식적으로 했어요. 내각들 다 안전됐어. 기사를 다 모아놓고. 그러다가 이야기 좀 진행되다가 주제를 돌리면서 여기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세워서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내용이 이거예요. 재정적자 1조 달러 줄이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게 레이 달리오가 주문한 내용이에요. 돈을 갚는 모습을 보이고 내 덩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바이든 때 엄청 망가졌거든. 미국이 쇠퇴가 엄청나게 가속화됐거든요. 그대로 남겨뒀으면 죽었을 거예요. 푸틴하고 미국이 계속 그런 행태를 취하면 푸틴하고 시진핑은 미국 없는 세상을 선택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예. 자, 이게 그런 모습이고 또한 그런 이야기 했죠. 푸틴이 지금 푸틴하고 트럼프가 가까이 지낸다고 내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난이 있고 트럼프도 쉽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여태까지 체제에 익숙해졌던 세력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그랬지 않습니까? 대선 기간 동안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에 러시아에 걸었던 금융 제재를 다 푼다. 왜냐? 달러가 위험하니까. 자, 레이 달리오 첫 번째 이야기죠. 달러는 무기로 쓰지 않겠다. 그걸 약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두 번째 오늘 일론 머스크 하는 이야기 보세요. 재정을 건전화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세상에 신뢰를 잃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를 잃기 때문에 미국을 세상을 내 맘대로 휘어잡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트럼프의 말과 일론 머스크의 말은 우리가 조신하게 행동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국합니다. 레이 달리오가 한 이야기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대로. 이것은 레이 달리오 말을 따라한다기보다는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이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데 수많은 지금 반대 세력들이 등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나라에서까지도. 자,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우리 원화도 마찬가지고 달러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부 모든 지폐는 전부 다 그 피아트 커런시라고 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종이화폐란 말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나라가 망하면 전부 다 종이존이 돼요. 미국이 망한다? 그럼 달러를 두고 해외로 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종이장이죠. 불쏘시개밖에 안 되죠. 뭘 금으로 바꾸든지 아직도 살아있는 튼튼한 나라의 돈으로 바꿔서 가져가야 되죠. 그렇지만 그 기회는 없겠죠. 마지막에는. 네. 자, 이미 가치가 종이 조각이 됐을 거니까. 그래서 역사에 여러 번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생산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그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빚을 많이 내고 더 이상 깡패 노릇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 세계의 제조업이 전 세계에 우리가 없으면은 세상에 불편해지는 중국 같은 나라도 아니고 제조업도 꽝이 됐고 지금 전 세계 제조업의 36%인가 33%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과 유럽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커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미국은 제조업을 절대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 그건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반도 종전선언이 가지는 가치가 큰 걸로 보여요. 지금 깔때기대로 따라가면은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모든 생산품이 거기서 나오니까 저렴하고 대량으로 빨리 이제 공정 기술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자, 그런 면에서 푸틴과 미국이 공을 들이는 베트남이나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북한, 한반도 이런 데를 보세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에요. 다른 거랑 덧붙이게 되면 저는 이걸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 지금 고령화 심각하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지금 2020년의 기준에 3,700만이었는데 2050년 정도 되면 2,400으로 팍팍팍팍 줄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생산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인구가 떨어지는 거 이하로 더 많이 떨어져요. 그죠? 이 말은 우리나라의 가치가 이만큼 떨어진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이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100만 원 하고 그때 미래에 100만 원 된다면은 100만 원이 25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의 그거예요. 이유예요. 따지고 보면.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자, 미국도 그 이야기를 해요. 미국은 우리만큼 인구 문제가 심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미국은 레이 달리오가 부드럽게 돌려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망가져서 미국의 상위 10%만 상당히 생산적이지만 나머지 90%는 죄송합니다. 상위 1%만 생산적이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우리가.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의 워킹 클래스 서민들은 이런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겁니다. 그게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뭐냐? 우리는 왜 자꾸부터 가난해지냐? 이겁니다. 자본가들은 계속 부자죠. 미국은 전 세계에서 부의 편중이 가장 심한 나라예요. 그런 이야기 절대 언론에 안 나오죠. 그들이 나라를 주물러요. 그들이 패권을 유지하자고 해요. 근데 90%의 사람이 힘들어해요. 나라의 90%가 힘드는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구 비례를 봐도 우리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부의 편중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정도는 아니지만 생산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나라가 쇠약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문화는 창달되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메꿔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하청 노동력을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로 다 채울까? 그래서 미국 같은 문제, 유럽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될까? 생기는 게 아닐까? 왜 중앙아시아 고려인 50만 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의 조선족 동포들은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 왜 북한 동포는 이야기 안 하느냐? 통일은 왜 이야기 안 하느냐? 예, 이게 곧 등장할 겁니다.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예. 자, 이거 볼까요? 이거 국민연금 문제가 심각하죠, 요즘. 위에 게 1988년도에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그때 보면은, 자, 지금 돈을 내는 층이 생산 가능 인구가 20대에서 60대 사이에요. 60대 이후에 은퇴하면 그때 돈을 받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똑같습니다.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가 올라와서 인구도 되고 돈도 있고 그래야지 나이 든 세대가 가지고 있던 집을 비싼 값에 사줄 수 있어요. 근데 젊은 세대가 인구도 적고 돈도 없고 그러면 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아파트를 제값을 받겠습니까? 이게 돈도 그렇다는 거예요. 돈도 똑같은 거예요. 자, 국민연금은 뭐냐? 젊은 사람이 돈을 벌어서 내는 돈을 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이 돈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저축해 놓은 돈을 가지고 나중에 받는 게 아니고 아시죠? 낸 돈보다 많은 돈을 받잖아요. 그 차익은 정부가 세금으로 넣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때만 88년도만 하더라도 노란 선이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예요. 거기가 노년층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때는 이 그림이 작동이 됐어요. 근데 밑에 와서 2023년 보세요. 생산 가능 인구가 확 줄었죠.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은 많아졌어요.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엄청나게 걱정하지는 않죠. 일본도 이와 비슷하죠. 일본은 대안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나 대안이 있어요. 물론 일부 외국인 노동자 들어오고 고려인 들어오고 이런 것까지 이야기 나오는데 그 다음은 뭐냐? 북한인이에요. 북한 동포. 조선족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중앙아시아에 있는 50만 고려인 그 다음 뭐겠습니까? 북한 동포죠. 3천만. 공무원들이 그걸 모르고 일부러 뺐겠습니까? 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분이 정리를 잘 하셨다고요. 이게 이제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인 것 같습니다. 25만 명이 태어난 세대가 70에서 100만 명 태어난 세대를 부양해야 된다. 자, 우리가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 죽이는 일이에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예. 자, 요즘 우리 한국의 한류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그들이 우리를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는 사회는 자본주의가 너무 많이 진행돼서 법만 지키는 한에서는 돈 버는 게 최고다. 인생이 사회가 황량해졌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유럽도 그래요.
지금 오래된 유럽의 세력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올라오면서 똑같은 거예요. 25만 명 세대가 70에서 100만 명 태어난 세대를 부양해야 된다. 이 비율이, 이 비례가, 죄송합니다. 이 비유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로 그냥 몸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디 기대해야 되나? 희망이 없네. 이들을 물리칠 우리는 아무런 도구가 없잖아요. 젊은이들은. 그죠? 이런 어른들한테 기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어른들은 우리를 죽이고 있어요. 젊은이들을.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것이 아직도 사람을 위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류의 진짜 매력입니다. 한국을 와보면은 한국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하철을 가봐도 버스 정류장 궁둥이 따뜻하게 해주는 걸 보더라도 사람들의 처신을 보더라도 사람 나고 돈 났지. 우리는 입에 붙은 말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 말 듣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사람 나고 법이지.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극단적인 상황을 정해놓은 아주 살벌한 것이에요. 거기 근처에 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그 언저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아요. 그래야 돈이 남으니까. 우리도 일부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배워요. 나쁜 일들을 많이 하니까. 아주 안 좋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틀은 그래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법 위에 사람 있지예요. 우리는 농담이 아니라 단군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신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 제세이와 하늘의 뜻이 지상에서 펼쳐지기를 위해서 그것이 체득화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한류의 매력이 된 것입니다. 이제 기회를 맞아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 세상 어디에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다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것을 비틀어서 바꾸려고 그래요. 중국이 그러면은 그들의 제가 그들은 동양의 정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세요. 자,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힘이고 앞으로 AI가 등장하는 앞으로의 세상, 동양학에서를 이야기한다면 여름의 세상이 끝나고 가을의 세상이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정리를 해야 돼요. 우짜란 것들을. 그래만 갖고 폭발해서 터져버리니까 벼가 계속 자라면 이삭을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찬바람이 들면 벼가 시들어야 돼요. 그래서 벼와 이파리들이 느끼는 겁니다. 아, 미래를 위해서 알곡에다가 영양을 저장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음에 한 사이클이 돌고 다시 봄이 오면은 차가운 흙 속에 겨울을 지내서 다시 피어 올라야 되겠다. 그리고 번성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죠? 지금 동양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이야기하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간다는 게 그거예요. 우짜란 것들을 찰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놓쳤던 소중한 것들에게 이제는 이파리 시퍼렇게 올라가는 거 원치 않아요. 이제는 알곡을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알곡의 핵심이 뭐냐에 대해서 제가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에서 큰 느낌을 받았고 큰 동질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서양인이지만 그래서 제가 평소 드리던 말씀을 한번 더 확인하게 됐어요. 네, 서양인의 방식으로 한번 볼게요. 네. 자, 이것은 이제 미국 사회를 설명한 것인데 부의 편중이 심하다 말씀을 드렸고 미국인의 이것도 레이 달리오의 언변 속에 나온 겁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통계 데이터를 정확하게 활용하고 세상의 변화를 읽어요. 그래서 그가 언급하는 통계는 정확합니다. 예, 미 국민의 16%가 초등학교 5, 6학년 이하의 해독력만 가지고 있다. 교육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 생산성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그런 직원들이 똑같은 기술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중국 생산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판판이. 이것은 우리의 게임은 끝났다. 미국이 살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아직도 인구의 1% 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그 창의성을 기술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 기술화를 미국에서 시도하면 우리는 금방 따라잡힌다. 그게 레이 달리오 이야기고 몇 년 만에 전기차가 미국에 따라잡힌 중국에 따라잡힌 이유기도 합니다.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AI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미국이 쇠락을 돌이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 이야기는 달러를 지키고 미국의 장점인
미국에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똑똑한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우리는 그만큼 법적으로 자유를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보다 훨씬 낫다. 계속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장점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세계 표준을 만들 때까지 옛날에는 미국이 5, 60년대 되면은 미국이 전 세계 제조업도 잡고 있었잖아요. 지금 거의 70년대까지. 이거 끝났다는 거예요. 일본한테 뺏긴 다음에 이제 중국 갔다. 영원히 빠이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레이 달리오 이야기를 우리 발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좋은 아이디어. 지금 나오는 거 몇 개 있죠. 지금 미국이 최전방을 달리는 게 있어요. 앞선 부분이 그거를 생산 기지를 다른 데서 해야 된다. 여태까지는 그게 중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한테 먹히는데 중국 안에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 이야기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베트남, 특히 북한, 다극화 세상에서 여러 군데 거점이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생산 시장이 등장을 해야 돼요.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표준으로서 단기간에 쫙 할 수 있는, 그리고 미국의 자본으로서 할 수 있는, 그게 계속 미국과 연대가 될 수 있는 이런 곳이 등장해야 된다. 가장 큰 후보는 북한이다. 그럼 한반도가 통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것이죠. 바다의 해양 세력, 유라시아 대륙, 유럽까지 연결됩니다. 중국하고 본격적인 경쟁을 할 수 있어요. 북한의 생산력, 생산기지, 그래서 담대한 구상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북한은 인프라 지원이잖아요. 단기간에 투자해서 벌떡 일어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 한반도가 한 팀이 되는 거고, 그 뒤에 러시아의 천연자원이 서포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 혜택을 유럽에서 보고 중국과 경쟁하면서, 그럼 말씀드리죠. 중국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그 과정에서. 자, 이런 겁니다. 자, 미국이 위험한 순간에 도달했다는 것을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위 10%고 하위 90%지만 상위는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래서 되겠냐, 이런 말이 안 통하는 세상이에요. 법만 지키면은 위에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 착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식대로. 그런데 착취를 당하는 것도 모르고 살죠, 미국은. 우리처럼 애살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은 것을 착취당하고 있지만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자식을 키우는데 지장이 없으면 반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의 경제가 더 이상해지고 구조가 더 이상해지면은 왜 돈은 계속 몸집을 불리기를 원하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위 10% 하위 90%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느냐. 지금 땡빛 다 내면은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원해준 몇백조 원의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방산업체로 다 간 거잖아요. 군산버커츠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또 딥스테이시라고 하는 거 다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밑에 국민들은 다 빨리는 거예요. 여기다 세금이고 세금으로 부족한 빚까지 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안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딥스테이트에 대한 경고고 군산복합체에 대한 경고예요. 그들은 언론 다 장악하고 있어요. 바보 같은 대중들 이미 다 세뇌시켜놨어요. 푸틴은 악마다. 미국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위대하다. 그걸로 대항하고 있잖아요.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나라가 더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의 서민들의 기초생활이 무너진다. 그게 미국이 지금 도달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쪼개진다는 거예요. 이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통제를 잃게 된다. 여러 주로 쪼개질 것이다. 이게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입니다. 왜? 주별로 빈부차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남주를 못 도와줘요. 연방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 우리끼리만 살 거야라고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 목전에 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10분 동의하고 트럼프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 문제라는 해결이 된다는 부분이 미국이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다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근데 내부에서 반대하잖아요. 결국 제풀에 지쳐서 엄청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죠, 윤석열이. 그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해야 돼요. 지혜롭게. 충분히 어긋날 수 있어요. 이번에 어긋나면 세상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처신 정말 잘해야 돼요.
자, 인공지능이 이끄는 세상. 이거는 우리도 좀 궁금하고 이제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인공지능.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쭉 들어봤을 때 제가 내린 어떤 뭐랄까 단편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인공지능은 우리 같은 나라에 잘 맞을 것 같아요. 뭐 기술적으로 잘 맞는다는 게 아니라 그거 당연히 잘 맞죠. 여러분, 디지털 정부,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디지털 정부 세계 1위를 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격차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진 게 그거예요. 제가 재작년인가 제 자전거를 누구 훔쳐가서 경찰에 밑지는 셈, 속는 셈 치고 전화를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바로 오더군요, 형사가.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지금은 뭐 교통사고 접수를 하든 경찰에 연락을 하면 거기에 기록이 다 남아요. 그래서 그 대응을 하고 그 대응에 대해서 답변을 적어야 돼요, 경찰이. 그래서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 같았으면 안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도 젊으셨을 때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옛날에 70, 80년대, 90년대 이때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젊었었기 때문에 그때는 공무원들 상대하려면 뭐 급행료를 주는 경우가 잦았어요. 아주. 왜? 모든 게 아날로그였으니까. 그러니까 싹 다 없어진 거예요, 디지털 정부가 되면서. 그리고 지난번에 해병대 병사 수해 구조작 과정에서 이제 사망해가지고 특검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잖아요. 거기서 근거로 잡힌 것들이 뭐였습니까? 디지털 전자결제 시스템이에요. 전자결제 시스템. 네, 그게 디지털의 힘이고 그런 게 훨씬 더 강화되는 게 AI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하나만 딱 제가 이해한 것을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해요. 인플레이션이 얼마 됐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유에 대해서 갖가지 이야기가 있고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할 때는 정하는 항목이 있어요. 대표성을 가지는 것들. 근데 그것을 미국과 경우만 하더라도 그것을 막 섞어서 바꿔버려요. 숫자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AI가 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감출 수가 없게 된다. 세부적인 것을 모두 다 알 수가 있게 된다. 즉 거짓과 지금은 팩트와 지금 여러분이 가끔 제 채널을 보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과 자료에 기반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밖에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저와 유사한 내용들을 다루는 채널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우리가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많이 올려서 군더더기를 많이 뺀 거예요. 거품을 제거한 거예요. 부정을 많이 제거한 거예요. 그죠? AI가 되면 그게 훨씬 더 전 영역으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즉 아까 물가를 이야기하자면 지금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몇 개 표본을 추출해서 그걸로 데이터를 제시하는데 그 가운데 장난칠 우리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그래요.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깨끗이 평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은 뭐냐? 우리 개인들이 여러분이나 제가 가질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훨씬 더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장난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AI가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걔들 스스로 학습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인간을 뛰어넘는다? 그 정도까지는 레이 달료는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판단력과 결정이 더 중요하다. 그게 더 소중하게 될 거다. 순수한 진짜로 네가 가진 사람이 가진 액면이 다 드러난다. 몇몇의 그룹이 나라를 휘둘고 이런 세상이 지난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한 동양학의 선배님들이 이야기하신 양의 세상에서 음의 세상으로 간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간다. 그 세상과 딱 맞아요. 거기에 주어진 선물이 AI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이제는 허풍을 뜰 수 없다. 예. 즉 이번에도 여러 가지 비디오나 CCTV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영원히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훨씬 더 세세한 데까지 알 수 있게 되니까. 네. 자, 그래서 물가로 돌아가 보면 이제는 모든 항목의 물가가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직접 알 수 있다. 국민 누구나가 다. 거짓말의 여지가 없어진다. 지금은 그게 기술적으로 힘드니까 모든 걸 조사하기가 표본을 갖고 조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싹 다 가능해진다. 그런 세상이 AI다. 자, 그래서 인간의 판단력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공개가 될 것이다. 양의 세상에서 음의 세상, 지도자 중심에서 민중 중심, 국민 중심,
패권에서 다원화, 다극화, 흐름이 다 같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권력을 잘 이양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라 간의 경쟁력의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AI는 금방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금방 퍼질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게. 자, 우리는 거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디지털 유목민적인 성격이 아주 강해요. 그러면 진짜 소중한 게 뭐냐? 어차피 인간 간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예요. 인간 간에.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상대방을 악하게 해야 되겠느냐?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도 되겠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으냐? 너희들이 사는 우리,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위. 깜짝 놀랐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AI를 활용해서 누가 더 앞서 나가느냐. 누가 더 세상을 좋게 만드느냐는 그게 결정될 것이다. 거기에 우리는 대단한 우위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한류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은 정이 있어서 아직 사람이 중요해서 돈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되는 이 한류 핵심이거든요. AI 시대에 잘 맞는다. 그래서 저기 레이 달리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의 말대로 하모니, 조화가 있어야 된다. 해피니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투게더니스, 같이 가는 거다. 어색하죠, 약간. 우리말로 해볼까요? 디지털 정부, 홍익 인간, 정. 사람 나고 돈 났지. 네, 법이 사람 위에 있냐? 이거예요. 그 가치가 AI 유인해서 확 실현될 수 있다. 인간의 액면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우리의 세상에 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것을 이미 알아본 세상의 흐름 때문에 우리 한반도의 몸값은 지금 엄청나게 이미 올라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 오늘 이걸 봤습니다. 브래드 셔먼 친한파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 민주당입니다. 한반도 평화 법안을 이번에 3번째로 발의했어요. 2번은 바이든 때 했는데 통과가 못 됐죠. 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오늘 분위기도 그렇지만 비록 민주당이지만 공화당에 지금 공화당 민주당 구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트럼프의 의견과 잘 맞다. 그것을 알고 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몸값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정지 작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남은 슬라이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왜곡된 선입견이 반영된 해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글자 안 보이실 테니까 읽어드릴게요. 브래드 셔먼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안을 시행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 법안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종전협상을 시작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트럼프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하려고 했고. 이게 미국의 이해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죠. 생산기지. 새로운 기술의 표준화. 그리고 그것을 그걸 표준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있는 곳. 중국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낮은 비용으로 더 고급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곳. 북한? 남한의 도움을 받는 북한이겠죠. 러시아의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는 북한이겠죠. 미국 달러에 과감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북한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게 전체가 하나가 묶어져서 만들어지는 큰 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밑에는 같이 이제 공동 발의한 대의범인 한국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단계들을 밟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70년 전에 사실상 끝난 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첫걸음입니다. 저게 거짓말 하나도 없죠? 이게 우리한테 지금 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법안 공동 발의자가 앞에는 3명, 19명, 그런데 이번에 33명이다. 자, 이것만 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같은 날 난 다른 기사를 볼까요?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3월 중 방한 가능성이 있다.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4달 한미연합연설 이후에 방한 가능성. 자,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서일 거예요.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한반도에 어떤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지금 김건희가 윤석열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인용이 순순히 안 되면서 인용은 됐지만 그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혼란 상태가 초래될 수 있어요. 지금 명태균 건으로 해가지고 김건희도 곧 가야 되거든요. 그냥 가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온다는 부분이 있고, 그 미국이 어떤 처신을 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한화 오션 등 국내 조선업체 방문 관측. 지금 미국이 향후 필요한 뭐 1,000억이 넘는 그런 군함을 법까지 고쳐가면서 해외에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죠. 왜? 그들의 내수 시설은 다 몰락했고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있으니까 한국밖에 대안이 없다. 그런 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군함들을 중국 해군 따라잡으려면. 동시에 그것을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걸 밝히면서 한반도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대해서 편을 드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죠? 미국이 우리한테 하는 그 어떤 아직 관세 본격화된 건 없어요. 저는 조심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성질 건드리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북미 종전선언 한다면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핵이 인용되고 북한하고 종전이 되면 이런 선물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카드를 줄 것 같아요. 향후 30년인가 뭐 그랬었기 때문에 1년에 50조 원씩이에요. 우리 돈으로 치면은 엄청난 거잖아요. 자, 그런 것 때문에 한화 오션 등 국내 조선업체 방문 관측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면 이런 기사 나왔죠. 지금 우리 쪽에서 미국을 방문해서 산자부 쪽에서 하고 있다. 조선과 에너지 협력 분야를 이야기한다고 한다. 그래서 조선 분야는 이미 지난번에 며칠 전에 다룬 바가 있죠. 미국 군함 1,500조 원치 한국 가능성 높아. 그래서 제가 부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북미 종전을 위한 밑밥인가. 이거를 충분히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푸틴이 트럼프를 평가한 부분에 있어서 냉정하게 판단한다. 그렇지만 그가 원하는 것을 부끄럼 없이 이야기한다. 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조선은 그렇게 우리한테 선물을 준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가 정치적 거래를 하기 위해서, 즉 한국의 균형추를 본인이 손을 댈 수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다음 에너지 협력이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이것은 한반도를 벗어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과거 트럼프 때, 죄송합니다, 바이든 때 문재인과 약속했던 부분이고, 또 이어서 푸틴과 한반도가 소통이 되면 푸틴의 수소에너지 부분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중국과의 격차를 벌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훨씬 안전한 소형 원자로 산업, 이게 전부 다 차세대 친환경으로 올라탈 겁니다, 아마. 역시 아이디어는 이미 미국에서 우리한테 많이 와 있어요. 근데 그걸 실행력으로 옮기고 대량 생산해서 전 세계 표준을 만든다. 미국의 투자를 받아서, 미국은 달러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레이 달리오 말씀드렸죠. 아이디어 이미 들어왔어요. 기초적인 것은. 그것을 생산하고 표준화시키는 것은, 그리고 미국이 거기 돈을 태우면 돈을 남길 수 있는 곳을 한반도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중국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미국이 우아하게 늙을 수 있는 거예요. 달러의 가치를 살리면서, 돈도 좀 벌어가면서. 자, 같은 날 이런 기사가 났더군요. 강원도권에서 동해안에서 가장 큰 무역항은 동해항이라고 합니다. 그 동해항에 부두를 지금 정설한다고요. 배들이 많이 기다려야 돼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동해항에 수소 전용 부두를 건설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수소가 향후 글로벌 에너지원이 된다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결정한 바가 있습니까? 없죠. 투자를 해서 동해항 수소 전용 부두 건설한다잖아요. 그 밑에 것도 보실래요? 같은 날 나온 겁니다. 이건 좀 전에 나온 건데, 삼척과 동해는 한 10k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수소 관련 특구 지정이 됐고 기업 유치 총력이다. 이게 전국에 몇 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난번에 저기 한덕수도 다녀온 것 같은데, 삼척에 여기는 수소 저장 탱커, 저장 이런 걸로 그때 있었거든요. 자, 이것은 뭐냐? 왜 강원도가 여기가 적절하냐? 이게 처음에 수소 에너지가 국제 표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알고 있다는 거죠. 미국도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거죠, 조만간.
그러면 처음에 동해안 남북 소통돼 가지고 수소가스가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기 전에 연해주에서 수소가스가 배를 타고 먼저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해로 들어와서 그것을 삼척에다가 10km도 안 떨어져 있는 삼척에다가 그것을 보관한다. 그리고 거기서 액화를 시키든지 어떤 식으로 한다. 지금 액화 기술은 우리만이 저렴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요런 그림이 그려져요. 이것은 앞으로 표준화가 된다. 우리가 준비해왔던 수소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수소가 전체 에너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에너지원이. 우리 기술적 여건은 다 구축했어요. 그 핵심의 많은 기술들은 미국에서 넘어온 것도 제법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에너지 협력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이거다. 우리가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하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2022년인가 그때 아덱스에 갔을 때 그리고 DX 코리아 그 해인가 그랬을 겁니다. 모든 군용 차량에 수소 엔진 장착되는 모듈이 다 나왔었어요. 심지어 탱크마저. 다음 탱크는 수소 엔진으로 간다. 그래서 그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수소 엔진으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액화 수소고 그게 마력수도 좀 떨어지는데 디젤보다 이게 탱커에 괜찮습니까? 제가 그래 물었더니 웃으면서 그렇게 그쪽에 분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로템 같은 경우는 향후 열차 같은 것도 수소 엔진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배터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배터리가 너무 무거워서 전기차로는 수소 에너지 로템에서 하는 거거든요. 전기차는 뭐냐? RPM 최대 토크가 나오는 것이 즉각적으로 나온다. 여러분 같은 정량의 차에다가 같은 토크와 같은 마력을 가진 휘발유 엔진과 디젤 엔진이 있으면 가속력이 누가 더 빠르겠습니까? 휘발유 엔진이 빨라요. 왜냐? RPM이 빨리 오르거든요. 최대 토크 RPM이 빨리 올라가요. 디젤은 그게 늦어요. 그런데 전기차는 그게 즉각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K2 전차가 1500마력을 최대 속도로 시속 70km 이상 달릴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전시 환경에서. 순간 자세 변환과 진지 변환이 기동성이 훨씬 중요하죠. 순간 순발력이. 거기서 수소 에너지 차가 낮다는 겁니다. 훨씬. 자,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싹 다 없어졌고 거기 디젤 엔진으로 다 바뀌어서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심하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 한 정부하고는 무관하게 계속 지속되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국가의 기본적인 이익과 상관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게 트럼프가 이제는 불을 붙일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동해, 삼척 거기서 태백산맥 쪽으로 들어가면 태백입니다. 자, 이런 데가 다 뭐냐? 삼척도 뭐냐면 도계 관광이 지금 문을 곧 닫을 거예요. 태백도 문제가 뭡니까? 그 지역의 산업의 핵심이든 탄광산이 다 죽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꾸 정선처럼 무슨 카지노 만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안으로 다른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도계 광산이 있던 삼척은 그게 수소 클러스터가 되는 거고 탄광이 있던 태백은 원자력 클러스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얼마 전에 보여드린 거죠. 사용 후 핵연료 연구용 지하 연구실 태백에 짓는다. 이건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핵 폐기물 거기서 우라늄을 추출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못하겠죠. 거기서 핵무기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가능해지는 이유는 뭐냐? 20% 이하의 농축률로 농축한다는 서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것을 이용하는 차세대 원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가 다 관심 요인이라고 보고 이것이 얼마나 실행 가능할 수 있는가. 또 미국의 체크 포인트고 일단 헤그세스는 남북 간의 긴장 구조, 남한의 혼란이 있지 않을까. 거기서 중심 잡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다고 봅니다. 일단 주한 미국 다독거리고 거기서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만약의 상황에서 한국군 다독거리고 챙기고 그렇지만 부가적으로 이런 것도 있다. 네, 오늘 그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